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똑똑한 종도 아니라고들 하죠. 이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결국에 살아남는다라고 합니다.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처럼 JP모건이 현재 비트코인을 부정하던 과거를 버렸어요.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남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금융의 미래는 전통과 혁신의 경계에 서 있다는 거.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변화에 저항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적응을 해서 또 새로운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신가요? 지금 XRP가 간만에 반등 주고 있습니다. RSI 기준으로 과매도 저점 부근인데다가 반발 매수세가 나오는 만큼 이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랠리까지도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번 JP모건 관련된 이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대 후반 이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측에서는 비트코인을 두고 사기라고 일갈을 하면서 거래하는 직원들은 해고하겠다라고까지도 언급을 남겼습니다. 그렇던 동일 인물이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은 실존하고 있는 자산이고 곧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남겼는데요. 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사기 취급받던 시대가 끝나버리고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결합하는 이 하이브리드 금융에 막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JP모건처럼 보수적인 미국 월가의 맹주가 태도를 바꾼 데는요, 표면적인 뉴스 뒤에 또 작동하는 이 거대한 기계 장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시경제 환경의 전환이라는 거고, 정책과 규제가 대변혁을 하면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생존 전략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겉으로 보이는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무엇이 이런 변화를 불러왔었는지 하나의 흐름으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근본적인 구조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서는 먼저 거시경제 정책의 변곡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오늘과 내일 예정되어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은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이로 실현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목표 범위는 연 3.5%에서 3.75% 정도로 낮아지게 될 텐데요. 이게 올해 말 세 번째 금리 인하로서 이 불과 1년 전까지 가파르게 올리던 금리 기조가 완전히 인하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4.4% 정도로 올라서면서 고용시장이 점점 냉각이 되고 있고 3분기 GDP 성장률이 3.7% 내외로서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1%대 후반 성장으로 둔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양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 자금들은 더욱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이동합니다. 무위험 자산인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요, 자연스럽게 위험 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한테 호재라는 거. 실제로 금리 인상기 동안 움츠렸던 암호화폐 시장은 연준의 방향성 전환 신호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 연준 풋, 즉 연준이 경제를 떠받쳐줄 거라는 믿음들, 이게 바로 살아나면서 현재 기관 투자자들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할당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거시적인 명분을 얻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거시 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정치랑 규제 환경의 변화겠죠. 2025년 1월 들어선 트럼프 2기 행정부는요, 이전 정부의 냉랭했던 태도를 뒤집고 이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기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 은행들한테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하지 말라고 압박하던 초크포인트 2.0 정책은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거. 대신에 새롭게 취임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금 시기를 암호화폐의 황금기라고 부르면서 디지털 자산을 미국 패권 유지의 도구로서 활용하려는 이런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상은 이런데요. 여기서 베센트 장관은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의 위협이 아니라 확장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은 달러 기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이 달러의 인터넷 버전이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려면은 이 달러 현금이나 미 국채를 100%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면 할수록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이 달러 영향력이 공고해진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현재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3조 달러 규모로 폭증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 재무부가 이런 것들을 미국 국채 수요로 연결해서 달러 패권을 지키는 이런 방파제로서 삼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트럼프 측에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트코인 같은 이 디지털 자산의 전략 비축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 남겼습니다. 과거에 상상하기 힘들었던 장면인데요. 국가가 비트코인과 XRP,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금이나 외환처럼 보유하는 이런 방안들을 공식적인 테이블 석상에 올린 겁니다. 이 지정학적인 해지 수단이자 만일에 대비한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이 암호 자산을 바라보기 시작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통화 정책의 완화,
그리고 정부 정책의 지원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그동안 규제 리스크를 우려해서 주저하던 대형 은행들도 안심하고요. 블록체인 사업에 나설 수 있는 안전지대가 마련이 됐다는 거. 이제부터 JP모건을 비롯한 전통 강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차례겠죠. 미국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P모건이 디지털 자산을 포용하는 쪽으로 급선회한 건요. 이 겉보기에 놀라운 변화 같지만 그 속사정은 치밀한 생존 전략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CEO의 최근 발언들, 암호화폐랑 스테이블코인을 실제하면서 곧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는 선언은요. 단순한 생각 변화가 아니라 이 회사 차원의 전략 피벗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 왜 JP모건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 경쟁과 고객 이탈 위기에서 먼저 경쟁 구도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요. 이미 국채로 운영되는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으로 만든 BUIDL 펀드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거대 금융사 피델리티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기관 고객을 이끌어들이고 있죠. 이렇게 전통 강자들이 앞다퉈가지고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출시하는 이런 상황에서요. JP모건이 가만히 있으면 핵심 고객을 빼앗길 위험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형 연기금 그리고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안 하면은 거래 관계를 제고하겠다. 이런 압박까지도 넣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 고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JP모건 내부의 인식 변화도 한몫을 했습니다. 더 이상 비트코인을 가치 없는 투기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고객 자산으로서 활용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이 은행들은 2025년 말까지 기관 고객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고객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은행에 맡겨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인데, 이렇게 하면은 고객들은 암호자산을 굳이 매도하지 않더라도요,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고 은행들은 새로운 담보자산을 확보해서 대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가 있겠죠. 이 JP모건으로서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겁니다. 담보로 쓸 수 있는 자산은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이 공식들이 월가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보로서 인정한 것 자체가 암호자산을 은행 권한 내부 생산적인 자산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사실상 JP모건은 몇 년 전부터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오닉스를 운영해 왔었죠. 이 오닉스를 2024년 말 키네식스로 리브랜딩한 것도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방향성과 규모가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지난 오닉스 시절에는 파일럿 시험 성격이 강했었다라면은 이 키네식스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상용화랑 확장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키넥시스의 첫 번째 핵심 기능은 디지털 결제인데요. JP모건이 자체로 개발한 JPM 코인 시스템을 기반으로서 이 달러, 유로, 파운드화, 여러 가지 다중통화에 24시간 실시간 결제를 지원합니다. 이미 독일의 지멘스라거나 이 중국의 엔트그룹 같은 이 글로벌 기업들이 키네식스를 통해서 국가 간 자금 결제를 수행 중에 있는데요. 과거에는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이틀 걸리던 해외 송금, 자금 이동 같은 것들이 키네시스에서 몇 초 내지 몇 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JP모건 입장에서는 자체 스위프트망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겠죠. 키네식스의 또 다른 혁신은 퍼블릭 체인과의 연결입니다. 종전의 JP모건의 블록체인 시스템은 은행이 모든 권한을 쥔 폐쇄형, 이 프라이빗 원장이었다면은 2025년 들어서 JP모건은 예금 토큰을 퍼블릭 이더리움 계열 네트워크에 시험 발행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개발한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 베이스 위에다가 JPMD를 올린 거죠. 이게 바로 은행 예금에 대한 디지털 토큰, 이게 공공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주가 굳이 은행 어플이 아니라 이 블록체인 지갑을 통해서도 자신의 예금을 이동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미래를 그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이 JP모건 스스로 은행 예금을 토큰화하면서 퍼블릭 체인에 올린 것 자체가 폐쇄망으로만은 한계가 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또 개방형 생태계로 확장하려는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JP모건은 여기서 더 나아갔어요. 이 아시아 금융의 강자 싱가포르 DBS 은행과 손잡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토큰 교환을 위한 이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이라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은행마다 국가마다 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 올라있는 토큰들이 자유롭게 교환 이동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화만 되어지면은 A은행의 달러 예금 토큰 그리고 B기관이 발행한 유로 스테이블코인을
동시 교환으로 바로 맞바꾸는 식의 결제가 가능해지는데요. 지금까지 서로 호환되지 않는 폐쇄망들 때문에 유동성이 조각조각 나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열쇠를 준 셈이라는 거. 이 JP모건의 전략적인 선언은요. 때가 되면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돼서 실행에 옮겨진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을 신뢰해서라기보다는 기술을 외면하던 이 도태될 위기감에서 이때부터 나온 움직임이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제이미 다이먼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암호화폐가 실제 한다라는 이 깨달음 뒤에는 은행이 이 변화를 붙잡지 않으면 고객도 미래도 놓친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통 금융이 블록체인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블록체인 네이티브 기업인 리플은요. 오히려 역으로 제도권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시점 리플한테 오랫동안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죠. 제도권 장벽도 제거됐죠. 기관 하의 퍼즐이 모두 맞춰진 시점입니다. JP모건이 밖에서 안으로 움직였었다면 리플은 오히려 안에서 밖으로 그 주류 편입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는 거. 2025년 11월 리플은요. 무려 4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5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월가의 큰손들이 참여했어요. 이 시타델 증권, 포트리스 투자그룹, 그리고 판테라 캐피털, 여러가지 주도한 이번 투자 라운드로서 리플이 명실상부하게 월가 주류의 일원이 됐습니다. 특히나 전통 금융시장의 마켓 메이킹 절대 강자 시타델의 등장은요. 상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때 암호화폐를 무시해도 될 변방이라고 여겼던 월가의 정중앙 플레이어가 직접적으로 리플 XRP의 지분을 사들이고 사업 파트너로 나섰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돈만 넣은 게 아니라 리플의 XRP가 RLUSD랑 이 월가 핵심 거래 인프라에 편입된다는 본격적인 신호탄이겠죠. 실제로 시타델 같은 경우는 투자랑 동시에 리플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 리플이 발행한 디지털 자산을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요약드리자면요. 리플이 이제 더 이상 암호화폐 업계에 떠오르는 스타가 아니라 미국 월가 엘리트 클럽의 한 가지 멤버로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에 따른 현재 기관형 블록체인 시장은 두 부류의 모델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JP모건의 키넥시스를 중심으로 하는 은행 주도형 모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리플과 XRP를 중심으로 하는 크립토 네이티브 모델이요. 겉보기에 두 진영이 경쟁하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점점 경계가 허물어지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 이 JP모건은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면서 그와 동시에 퍼블릭 체인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접근을 취합니다. 반면에 리플은 모두가 참여 가능한 퍼블릭 체인을 기본으로 하면서 RLUSD 같은 기관 전용 요소를 추가해서 퍼블릭, 프라이빗 장점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핵심 디지털 자산이 이 JPMD 예금 토큰이라는 은행 예금에 대한 청구권이라면요. 리플의 핵심 디지털 자산은 국채 현금 담보의 RLUSD 스테이블 코인과 XRP 유동성 토큰이겠죠. 이에 따른 JP모건 모델은 글로벌 대형은행들, 대기업, 국부펀드 같은 거대 플레이어들을 고객으로 삼습니다. 이들이 JP모건의 신용을 신뢰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 이점을 누리고자 하는 기관들인데 반면에 리플은 중소규모 은행, 핀테크 결제업체,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까지도 폭넓게 에코시스템에 참여시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신흥국의 중형은행이 리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 송금을 하면요.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빠르고 저렴하게 달러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 리플의 개방형 네트워크 덕분에 작은 플레이어들도 글로벌 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셈이겠죠. 그리고 JP모건의 디지털 토큰은 은행 규제 틀 안에 있습니다. 이 JPMD가 결국에 JP모건은행이 발행하는 은행 부채이기 때문에 기존 은행 예금처럼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리플의 RLUSD랑 XRP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제 틀을 따른다는 거. 리플이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법 대신에 이번 지니어스 법안을 비롯한 송금업자 신탁회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델 모두 다 이제는 각자의 합법적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신뢰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JP모건의 키네식스 내부 거래는 이 내부 장부상 즉시 처리가 되면서 네트워크가 달라도 앞서 언급드린 상호 운영 기술로 원자적 동시 결제를 구현합니다. 반면에 리플의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이 전 세계 노드들이 3에서 5초 내부 합의를 통해 가지고 거래를 확정짓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요. 결제를 수초 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는 동일하다는 거. 과거에는 은행망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 구도로 대립적인 단론이 많았다라면은 이제 JP모건과 리플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연결되려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JP모건이 폐쇄망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베이스 같은 퍼블릭 체인을 받아들였었고요. 리플은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과 은행 수준의 보안을 갖춰가지고 전통 금융과의 접점을 넓혔습니다. 이 가까운 미래에는 JP모건이 발행한 디지털 달러 예금 토큰이랑요, 리플의 RLUSD가 자동으로 교환되면서 서로 다른 통화 간 결제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미국 기업이 JP모건 키네식스로 달러 토큰을 보내면 유럽은행이 리플 네트워크에서 유로 스테이블코인을 받아서 동시에 교환되는 이런 식일 겁니다. 결국에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이 하나로 융합되는 하이브리드 금융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경쟁의 관점에서는요,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가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네트워크랑 연결되고 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 2025년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은 널뛰기를 거듭했죠. 올해 초에 한때 사상 최고가 12만 6천 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은 그 이후에 조정 국면을 맞아서 현재는 약 9만 달러 선에서 안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 가격 하락을 두고 또다시 크립토 겨울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존재했었지만요, 현재 시점 흐름은 급등하고 나서 건강한 조정과 재축적 단계로 보는 시각이 많다라는 거. 특히나 이번 조정 국면에서 기관들의 매수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자인 마이클 셀러가 이끄는 이 스트래티지는요, 12월 초에 비트코인 1만 개를 넘게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현재 약 9만 600달러 정도로 알려졌는데 현재 가격대랑 거의 일치하죠. 한마디로 본전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부근 가격에서 거대 기관들이 대규모 매수를 했다는 거는 강력한 하방 지지선이 형성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게다가 마이클 셀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장 기업들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해서 기업 재무자산에 넣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암호화폐가 더 이상 특이한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주류 기관들도 자신 있게 담을 수 있는 이런 자산으로 본격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들이 보여서 2026년 본격적인 전통 금융과 탈중앙 금융의 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몇 가지 주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려 보자면요. 이 지니어스 법안 시행을 앞두고 미국 시장에서는 비규제 영역의 서비스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역외 스테이블코인이라거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면서 유동성들은 규제된 자산과 플랫폼으로 쏠릴 겁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 보호랑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요, 이 시장의 신뢰 회복을 가져와서 더 큰 기관 돈이 들어오는 이런 선순환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한 XRP는 오랜 기간 논란과 소송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ETF를 통한 투자 접근성 확대, 법적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RLUSD를 통한 실제 사용 증가라는 이 세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가치 재평가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일부 분석가들은요, XRP가 곧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 3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예측보다는 XRP가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더 주목해야 될 거예요. 정말로 은행들 간의 XRP나 RLUSD를 활용한 정산이 일상화되어 준다면은 그때의 가치는 단순 투자 심리로 형성된 가격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겠죠. 2025년 한 해 동안 금리는 높았고요. 이 국채 투자 매력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라고는 하더라도 당분간 예금 이자나 국채 수익률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온체인의 국채 이자를 제공하는 토큰화 자산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 이미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블록체인상에 미 국채를 토큰화해서 5% 안팎의 금리를 지급하는 RWA 상품에 수십억 달러가 몰리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요, 이런 토큰화 자산이 디파이의 주류 담보가 될 전망인 거고, 과거에 디파이의 담보로 맡기는 자산이었다면은 변동성 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었었지만 이제는 미 국채 토큰 같은 안전자산이 디파이의 밑거름이 됨으로써요, 이 전통자금과 블록체인 금융의 경계가 한층 흐려지게 될 겁니다. 불과 8년 전에 JP모건 수장이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단정하고 일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정반대로 암호화폐의 현실성을 인정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순한 개인 의견 변화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한다라는 거. 이 JP모건의 대전환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자산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은행 예금마저도 잠식당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월가에 퍼졌고요. JP모건은 먼저 움직여서 위협을 기회로 바꾸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탄생한 키네식스 플랫폼은 은행의 신용과 블록체인의 속도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금융의 초석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때 암호화폐 업계의 발목을 잡던 규제는 더 이상 발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한 규제 틀이 생기면서 오랜 관망 쓰이던 거대 자본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시타델과 포트리스 같은 이름들은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겠죠. XRP에 대한 ETF 승인과 은행 담보 인정은 이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이런 자산들이 이제 인터넷의 장난감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대차대조표에 올라가는 핵심적인 자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다가오는 2026년은 이런 새로운 인프라에 누가 더 빠르게 하지만 안전하게 적응하느냐, 이게 승패를 가릴 것으로 보여요. 이 JP모건과 리플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빠르게 움직인 자들은 이미 동맹을 맺고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 변화의 필연적인 구조를 이해하면서 행동에 나서는 용기겠죠. 이제부터 블록체인은 더 이상 먼 훗날의 기술이 아니라요, 현재 진행형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 이 사기의 시대는 갔고 하이브리드 금융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고점과 저점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만 알게 되면은 감정이 아닌 계획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의 심리가 참 교묘해서 가격이 오를수록 더 사고 싶어지고요. 이미 많이 올라있는 고점에서조차도 여기서 더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아직 바닥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펴보면서 이런 구간들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다는 게 중요하겠죠. 감정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감정을 거꾸로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단기 고점에서 분할로 익절해둔 현금 비중들은 결국에 또 한 번 찾아올 하락장의 시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이런 현금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 두렵지가 않은 거고, 오히려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겠죠. 만약에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알트 단기 타점을 찾는다면은 무리한 목표 타점을 보거나 눈치 보기 매매로 욕심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적당한 단기 고점에 목표 타점을 걸어놓고 수익 실현이라는 마침표를 목표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만약에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이 재매수 타점을 잡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더 오를까봐 못 팔고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후회의 매매보다는 현실적인 내 것으로 만드는 원칙 매매가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락장이 결국에 피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한테는 다시 기회가 열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제대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은 그 이전의 고점에서 욕심을 줄이고 일부라도 현금화를 해두는 이런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결국에 투자라는 게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심리를 다루는 싸움이고, 이런 심리를 이해하고 컨트롤할 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비로소 시장에 휘둘리지 않는 매매가 시작이 된다는 거. 결국에 살아남는 건요, 높은 수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겠죠. 대부분의 손실은 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순간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따라 붙으시거나 하락세가 왔다고 해서 무서워서 손절하는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신다면은 결국에 계좌는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볼 때 필요한 기준표랑 타점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 기준표는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실전용 자료입니다.